KBS KBS 일라디오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카리브해의 지상낙원으로 불리는 바하마는 700개 이상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뤄진 나라입니다. 이곳이 최근 일론 머스크가 만든 우주기업 스페이스 X와의 관계 때문에 논란이 됐습니다. 올해 3월 이 스페이스 X 로켓 폭발 사고로 우주선 파편과 불덩이가 바하마 영해에 떨어진 일이 있었는데요. 이 바하마 정부와 스페이스 X는 로켓 착륙 협정을 맺은 상태였지만 이 사고를 계기로 협정 체결이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점과 환경 파괴의 문제가 부각된 겁니다. 스페이스 X는 로켓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바하마뿐 아니라 다른 정부와도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요. 기술 혁신을 위해 환경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는 현실, 잠시 후 수상한 GPS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태국 소식 준비했습니다. 국경 분쟁으로 충돌했던 태국과 캄보디아가 지난달 29일부터 휴전에 들어갔지만 국경 지역의 긴장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8월 1일 금요일 KBS 일라디오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상호 관세안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아직까지 협상을 마치지 못한 캐나다에는 35%, 남아프리카 공화국 30%, 인도 25%, 대만에는 20%의 관세율이 적용됐습니다. 미국의 6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2.6%를 기록하면서 4월 이후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가 서서히 생활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물가 지표입니다. 상승률이 높아지면 금리를 낮추기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연준이 다음 회의가 열리는 9월에도 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열흘 내 휴전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에 대규모 공습을 가해 민간인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8월 8일까지 휴전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에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압박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멈추지 않자 러시아를 맹비난하면서 시한이 지나면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가 공중에서 추락해 탑승객 최소 2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달 30일 360 빅 펜듈럼이라는 놀이기구가 공중에서 회전하던 중 탑승객이 탄 원형 회전부가 반대쪽 구조물에 충돌한 뒤 수미터 아래 지상으로 떨어졌는데요. 놀이기구 밖으로 튕겨나간 탑승객 등 최소 3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지 시간으로 7월 31일 장중 시가총액이 4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MS의 주가는 장중 8% 이상 오르면서 555.45달러까지 상승해 시가총액도 4조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이달 초에 처음으로 4조 달러를 돌파한 엔비디아에 이어서 세계 기업 중 두 번째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MSA 시총이 급등한 건 클라우드 사업의 고성장과 좋은 실적 덕분인데요. 다만 장중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상승버서 시가총액이 3조 9,650억 달러로 마감돼 다시 4조 달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신성원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이번 주 오늘 세계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자, 이번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날이 왔다. 네, 8월 1일 예고한 그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십 개 국가를 상대로 10%에서 41%의 수정된 상호 관세율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새로운 관세율이요, 행정명령을 서명한 7일 후인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8월 7일 0시 1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그 이전에 선적돼서 10월 5일 이전에 통관되는 화물은 예외로 기존 관세율을 받게 됩니다. 네. 일찍부터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한 영국이 최소 상호 관세율인 10%를 적용받았고요. 시리아가 최대 상호 관세율인 41%를 받았습니다. 백악관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아직 합의를 체결하지 않은 주요 국가 중에 하나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의 관세는 25%에서 35%로 상향 조정됐는데요. 캐나다가 펜타닐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보복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관세 피하려고 우회 수출하면 40%로 관세는 더 높아진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캐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25%의 관세율을 발표하니까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대강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 양국이 물론 협상을 진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다만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무역 협정을 준수하는 제품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캐나다가 받는 충격은 조금은 완화될 수 있다라고 CNN이 전망을 내놨고요. 역시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인도에도 예고됐던 대로 25%가 부과가 됐고요. 대만의 관세율은 32%로 4월에 발표됐는데 20%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미얀마의 상호 관세율도 40%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한숨 돌릴 것이냐, 한숨 쉴 것이냐, 역시 관세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한숨 돌린 국가는 멕시코입니다. 미국의 최대 교역 국가인데요. 90일간 관세 협정이 연장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1일에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회담이 성공적이었다라면서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은 앞으로 90일간 현행대로 25%를 적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는 지금 펜타닐 관세에 25%가 붙어 있고요. 네. 자동차에 대해서도 25%,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 조치가 90일 동안 그대로 연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펜타닐 미국 유입 차단과 이민자 억제에 더 많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멕시코에 대한 관세율을 30%로 인상하겠다라는 경고를 내놓은 상황이었거든요. 예. 일단 90일간 연장을 했으니까 관세율이 내려간 건 아닌데 아무튼 더 높은 관세 적용은 피한 가운데 협상을 벌일 수 있는 시간을 일단 버리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멕시코가 미국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작년에 멕시코랑 교역을 하는 상황에서 1,700억 달러, 한 240조 원 상당의 적자를 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한편 브라질에는 오늘 50%의 상호 관세율이 적용됐습니다. 4월에 이제 기본 관세율, 상호 관세율이 10%였는데 네네. 9일자로 브라질에는 40%를 더 적용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작년에 브라질 법원 명령으로 SNS X의 서비스가 잠시 중단됐었던 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와 가까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주장을 들어서 브라질 관세율을 많이 올렸습니다. 네. 근데 브라질은 미국이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거든요. 근데 아까 영국이 가장 낮은 10%의 상호 관세를 부과받았는데 미국이 흑자를 보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당연히 브라질도 좀 낮게 그렇죠. 받아야 되는데 네. 오히려 훨씬 높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이터 통신은 이건 경제가 아니라 정치 갈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정부가 미국 정부의 결정을 부당한 조처다라고 계속해서 비판을 하면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맞대응하겠다라고 계속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브라질 언론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룰라 정부가 맞불관세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컸지만 크지 않았던 이유. 네, 지난달 30일 러시아 동부 캄차카 반도에서 규모 8.8의 초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31일에도 인근 해역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고요. 이 큰 규모 8.8의 지진이 일어난 뒤에 125차례의 여진도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지진이요. 20세기 이후 역대 6번째로 맞아요. 컸고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장 큰 지진이지만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굉장히 적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 쪽은 지난달 31일자로 현재로선 사망자나 중상자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일본에서는 자동차로 피난을 하다가 도로에서 추락해서 한 명이 사망하긴 했지만 지진 또 쓰나미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명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대 브레고리 일대 다른 나라들도 좀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지진 규모는 굉장히 컸는데 이렇게 피해는 생각보다 적었던 이유. 우선 피해 지역의 인구 밀도가 낮았다는 점이 꼽혔습니다. 진앙하고 가장 가까운 도시가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세베로쿠릴스크입니다. 인구가 각각 18만 7천 명, 2,5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진이 발생한 직후에 당국이 쓰나미 경보, 주민 대피령을 신속하게 발동한 것도 인명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됐고요. 네. 쓰나미가 예상보다는 또 약했습니다. 네. 진앙 인근에서 최고 6m, 일본 이와테현에 1.3m의 쓰나미가 도달했는데요. 동일본 대지진 때는 높이 10에서 20m까지 올라갔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쓰나미가 태평양 해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수위가 좀 낮아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그리고 지진 발생 과정이 과거와 구조적으로 달라서 충격이 크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진은 단층이 수평으로 어긋나면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쓰나미도 위아래로 출렁이지 않고 비교적 잔잔하게 일었는데요. 근데 동일본 대지진 때는 단층이 수직으로 어긋났기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해저 산사태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가 좀 적게 발생을 했고 기술이 발달했다라는 점도 꼽힙니다. 왜냐하면 예전보다 쓰나미 예측, 쓰나미 경보 발령이 훨씬 빨라졌어요. 네. 그래서 지진 발생 수분 내로 미국 등은 슈퍼컴퓨터가 거의 실시간으로 쓰나미가 도달하는 시간과 범위를 계산해서 경보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쓰나미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던 경험도 이번에 좀 도움을 줬는데요. 네. 2004년에 인도양 지진과 쓰나미로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26만 명이 희생이 됐고 동일본 대지진 때는 일본 안에서만 2만 명이 넘게 사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재앙을 겪으면서 각국이 경계태세를 그동안 꾸준하게 강화시켜 왔어요. 그래서 해안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예고된 쓰나미 높이가 수십 센티미터에 불과하더라도 선제적으로 피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무쪼록 다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희망의 상징 슈퍼맨 트럼프. 네, 이 슈퍼맨은 우리가 아는 슈퍼히어로 슈퍼맨이죠. 그 슈퍼맨입니다. 미국 연방 조폐국이요.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이렇게 우리에게 친숙한 영웅 캐릭터들이 새겨진 기념 주화를 발행하기로 했는데요. 이 미국의 슈퍼히어로 캐릭터를 주제로 기념 주화를 만들어서 네. 시중에 판매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슈퍼맨 기념주화가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네네. 내년 이후 배트맨, 원더우먼 동전도 이제 잇따라 나오게 되는데요. 이 미국의 조폐국이 시중에 유통되는 동전뿐만이 아니라 소장용 기념주화도 다양하게 제조하고 유통을 해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역사라던가 자연, 문화를 상징하는 인물, 풍경을 도안으로 채택해서 국민들의 단합을 도모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인물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주로 위인, 전직 대통령, 소수인종 출신의 유명 인사들이 동전에 얼굴이 됐습니다. 근데 가상의 캐릭터가 이렇게 주인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러네요. 네, 미국의 문화와 가치를 가장 잘 대변해주기 때문이다라고 조폐국은 밝혔지만 미국 우선주의, 영웅주의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이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슈퍼맨 영화가 아주 오랜만에 개봉을 했는데 네. 백악관이 이 슈퍼맨 포스터에 트럼프 대통령 모습을 합성시켰습니다. 오. 네, 몸 위에 얼굴을 이제 갖다 붙인 건데요. 예. 그래서 그 밑에 문구를 달았는데 희망의 상징, 진실, 정의, 미국의 방식, 슈퍼맨 트럼프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서 무리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군요. 슈퍼맨 기념주화가 세 종류로 나오는데요. 앞면에는 이제 슈퍼맨이 망토를 두르고 날아올라서 정면을 보는 모습, 뒤에서는 또 다른 자아죠. 신문 기자 클라크 켄트가 목장 울타리에 기대서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24캐럿 금으로 만든 $50 한 7만 원짜리 이제 주화에는 미국의 모든 동전에 나오는 국가 슬로건 우리는 신을 믿는다 자유가 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물러거라 아슬 납신다. 이거 아가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더우면 정말 예. 많이 드시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올여름 일본 곳곳에서는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가 아니라 아예 셔벗형 음료인 아이스 슬러리. 이걸 손쉽게 만드는 특수 냉장고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에 일본에서 무더위를 해결하는 상품과 기술을 소개하는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제목이 무더위 대책전이었는데요. 이날 가장 눈길을 끈 건 전자기기 제조업체 샤프가 만든 특수 냉장고였습니다. 이 냉장고는 페트병에 들어있는 음료를 과냉각 상태로 만들어서 아이스 슬러리를 손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이 과냉각 상태라는 건 액체가 어느 점 이하에서도 얼음으로 변하지 않고요.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작은 충격을 받아도 빠른 속도로 얼음 알갱이로 바뀌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한때 슬러시 소주가 예. 인기를 얻었었는데 그것도 과냉각 현상을 이용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수분과 얼음을 아이스 슬러리는 동시에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 더울 때 몸을 내부에서 효율적으로 체온을 빠르게 시킬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운동이나 작업 전에 미리 체온을 낮추는 열사병 예방 수단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 아이스 슬러리가 올해 열사병 대책으로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다이쇼 제약이 4월에 출시한 한 상품이 지금 문의가 급증하면서 생산량이 작년보다 3배나 늘어났고요. 오츠카 제약의 아이스 슬러리 음료도 제품 판매량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사회가 매해 폭염이 오니까 이제 폭염을 재난으로 인식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그런 하나의 일환이 네.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 특수 냉장고를 만든 샤프사도 5월부터 법인용 아이스 슬러리 냉장고 대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6월부터 직장 내 열사병 예방이 의무화됐거든요. 그래서 건설사, 공장, 학교 등에서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슬러시랑은 좀 다른 건가요? 그 슬러리 제가 슬러시 음료를 잘 안 마셔서 아무튼 빠르게 비슷한데. 알갱이로 네 비슷한 네, 그쵸? 그런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름이 그렇죠.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화가 난 양산.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양산 사용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한 서구권의 인플루언서가 아시아인의 양산 문화는 백인 우월주의에서 비롯됐다라는 주장을 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틱톡에 한 영상이 올라왔어요. 네. 제목이 아시아인들은 피부가 타는 걸 두려워한다라는 거였는데요. 이 영상을 올린 인플루언서는 흑인 여성 A씨였습니다. 네. 영상에서 아시아인들이 왜 이렇게 피부 타는 걸 싫어하는지 궁금하다. 잠깐 햇볕을 쬐다고 해서 검어지는 건 아니다. 다른 인종은 조금 탄다고 해도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양산을 쓰는 건 백인 우월주의다라는 주장을 폈는데요. 이게 굉장히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아주 즉각 반발을 했는데요. 양산을 백인 우월주의로 연결하는 발상이 더 인종차별적이다. 그러네요. 우리는 단순히 피부 건강을 위해 쓴다. 잡티와 주름 생기는 게 싫어서 쓰는 것이다. 이건 피부 미용 때문이 아니라 폭염의 생존템이다. 이런 반박글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양산이 올해 아시아권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서요. 네. 뉴욕 포스트가 얼마 전에 UV 자외선 차단 양산이 여름철 최신 트렌드가 됐다. 모자, 자외선 차단제, 휴대용 선풍기도 더위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네. 했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양산 수요가 급증하면서 백화점 매출량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에서 60%가량이나 증가했고요. 예. 특히 올해는 남성들이 많이 사는 게 눈에 띈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또 피부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또 네. 양산 필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 네, 집과 차량 내부 등 실내에서 성인이 하루에 약 6만 8천 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흡입하고 있다. 근데 오. 크기가 너무 작아서 예, 예. 이게 혈류를 타고 폐 깊숙이 침투할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기존 일일 흡입 추정치의 100배에 달하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 왜냐하면 그동안 첨단 장치가 개발이 돼서 이전 연구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초미세 플라스틱 조각들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를 한 곳은 프랑스의 툴루즈 대학교 연구팀입니다. 이번에 발견한 1에서 10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들은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수준인데요. 가구, 커튼, 직물, 차량 내부에 있는 플라스틱 부품들에서 떨어져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심하다는 건데요. 네. 이 혈류를 타고 중요한 장기에 다 도달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평균 하루 생활의 90%를 실내에서 보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마시고 있는데 우리가 네.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장기간 노출되면 뭐 호흡기, 내분기 체계에 혼란이 올 뿐만이 아니라 신경 발달 장애, 생식기형, 심혈관 질환, 암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집 안보다 차 안의 오염이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가정에서 실내 공기의 1세제곱미터당 미세 플라스틱 입자 수는 500여 개였는데 네. 이 차 안은 지금 4.2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차 안에 보시면 네, 네. 플라스틱으로 만든 소재가 정말 많습니다. 대시보드, 시트, 문 손잡이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그리고 운전하면서 계속 열나고. 진동을 하게 되죠. 온도도 변화되고 네네. 물리적으로 이제 여닫고 이러면 또 물리적 마모 때문에 분해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지금 차량 내부에 이제 논도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이게 더 많이 떨어져 나오고 이게 이제 차 안에서 미세 플라스틱의 흡입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데 네. 작년 2월에 발표한 연구에서 지금보다 덜 발견됐을 때 했던 연구에서도요. 네네. 인간 뇌를 들여다봤더니 거의 한 숟가락 분량의 미세 그러니까 이게 티스푼으로 네네. 한 숟가락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됐어요. 그렇군요. 머리카락에 플라스틱을- 숟가락 하나가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안 쓸 수도 없고 참 네.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1부 끝곡입니다. 더 킬러스의 미스터 브라이트사이드 준비했습니다. Coming out of my cage and I've been doing just fine. Gotta be down because I want it all. It started out with a kiss, how did it end up like this? It was only a kiss, it was only a kiss. Now I'm falling asleep and she's calling a cab while he's having a smoke and she's taking a drag. Now they're going to bed and my stomach is sick and it's all in my head, but she's touching his chest. Now he takes off her dress. Now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다시 무산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하는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상호관세 부과 시점은 7일 뒤로 명시돼 우리 시각으로 오는 7일 오후 1시부터 발효됩니다. 한국에는 15%의 상호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현지 시각 31일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첫 회담이 건설적이었다며 한미 정상회담 일정 등을 조율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호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수출이 2달 연속 늘었습니다. 7월 수출액은 608억 2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5.9% 증가했습니다. 수입액은 542억 1천만 달러였습니다. 7월 무역 수지는 66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올해 7월 서울의 열대야 일수가 23일을 기록해 117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태국 방콕을 연결해서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에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종민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8일 태국과 캄보디아가 휴전을 했지만 아직도 국경 지역에서 그 군사적 긴장이 여전하다고요? 네, 현재 태국과 캄보디아 접경 지역, 특히 과거 국경선이 명확히 합의되지 않은 분쟁 지역에서 여전히 산발적인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태국 외교부가 지난 7월 31일 바로 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태국 측은 28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특별회의에서 합의된 휴전 협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지만 캄보디아가 이를 위반하고 무장 침략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8월 1일 바로 오늘이죠. 태국은 외국 무관단과 언론인들을 국경 지역에 초청해 현장 상황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는 비록 휴전 협정은 맺었지만 여전히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왜 이 태국과 캄보디아가 이렇게 충돌을 하고 있는지 배경이 궁금하거든요. 네. 이 문제는 단순히 지리적인 국경선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사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일부는 수십 년간 미합의 분쟁 지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1904년 인도차이나를 식민 지배하던 프랑스는 태국 당시 시암 왕국과 국경 조약을 체결했는데요. 태국 동부와 캄보디아 북부 접경 지역에 위치한 11세기 힌두교사원 프레야 비헤아르를 포함하는 국경선을 잘못 그으면서 생긴 문제가 지금까지 양국 갈등으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태국 정부는 지난 10수년간 이 문제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경제적 관계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심지어 군부 독재 시절에도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죠. 태국군 내부에서는 캄보디아가 꾸준히 태국 영토를 침범하고 건물까지 짓는 상황을 계속 인지하고 있었지만 네. 정부는 이를 방치했다는 것이 국민들의 불만이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왜 이제까지는 방치하다가 지금 이렇게 터져 나온 걸까요? 네,
요즘 캄보디아 내부의 정치적 문제와 네. 더불어 태국 유력 정치 가문 탁신 측과 캄보디아 훈센 두 가문 간의 이해관계가 깨지면서 오랫동안 덮여있던 국경 문제가 표면으로 터져나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정치인들의 사익 추구가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특히 탁신 전 총리와 캄보디아 훈센 가문 사이에 상당한 이면 합의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한마디로 태국의 탁신과 이 캄보디아 훈센 가문이 사이가 좋았다가 이제 나빠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 태국의 탁신 가문과 캄보디아의 훈센 가문 선배 가족들은 네. 중국에서 이주했는데 이 두 가족이 같은 동양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양쪽 모두 각자의 나라에서 총리가 되고 중요한 가문이 되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지내왔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이 두 가문에 균열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터져나온 것이 그 유명한 해텅탄 총리와 훈센 네네. 전 총리 사이의 비밀 전화 통화 전격 공개 네. 사건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훈센 전 총리가 해텅탄 총리의 실각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이 통화 내용을 왜 공개했는지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네요. 두 가문 사이에 돈 세탁이나 돈 거래가 있었는데 음. 일방적으로 중단을 하면서 사이가 틀어졌다고 하는 루머와 또 한 가지는 최근까지 기정사실화되었던 태국 카지노 사업과 관련한 이권 다툼으로 인한 불화설 등이 유력한 원인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현재 가장 친했던 두 가문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다시는 예전의 친밀한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가 얽혀 있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캄보디아의 군사력은 태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공군과 해군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태국이 우위에 있습니다. 참고로 캄보디아군은 전투기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캄보디아가 태국 영토를 영구적으로 점령하거나 역사적 랜드마크를 빼앗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프랑스가 만든 지도가 원인이 되면서 국경 갈등이 지속되어 왔는데 이번에 양국의 정치 상황 때문에 다시금 국경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관심과 중재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중재에 성공하면서 휴전 협정이 체결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갈등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네. 앞으로 양국이 어떻게 추가 협상을 진행하고 국경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나라 모두 무력 충돌이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냉정한 대응과 대화를 통해 갈등을 봉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잘 해결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태국 방콕에서 김종민 통신원이었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수상한 GPS.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곳 이야기해볼까요? 바하마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아. 원래 그 미국 부자들의 휴양지 네. 유명하죠. 저도 가보고 싶었어요. 네. 근데 여기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작진 않더라고요. 면적이 한 14,000제곱킬로미터. 물론 뭐 소국입니다만 네. 그래도 카리브해 섬나라들 중에서는 좀 큰 편이고 또 경제도 얘가 생각보다 잘 삽니다. 이렇게 명목 GDP로는 1인당 3만 달러 넘고 이제 네. 구매력 기준으로 1인당 실질 GDP는 작년에 보니까 한 4만 6천 달러? 그리고 근데 이제 면적이 생각보다는 좁지 않지만 여기가 섬 한 700개? 그다음에 오. 나머지는 뭐 2,000개가 넘는 암초들. 네. 그래서 사람이 사는 섬이 그중에 30개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여기 뉴 프로비던스라는 섬에 이제 여기 수도 나소라는 도시가 네, 있는데 네. 인구는 적어요. 41만 명인데 대다수가 지금 거기에 몰려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군요. 네. 뭐 우리가 여기로 휴양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지만 네. 최근 이 나라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그 우주 개발 회사죠. 스페이스X. 이 관계가 요즘 도마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 휴양지인 이 바하마란 스페이스X 안 어울리는데 그쵸, 무슨 안 어울리죠? 관계가 있는 걸까요? 올 3월에 예. 그 스페이스X의 네. 우주선 스타쉽 로켓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바하마 영해에 이 로켓 잔해들이 우르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작년에 네. 바하마 정부가 스페이스X하고 이 스페이스X에서 쓰는 그 펠컨 9이라는 이 로켓 부스터를 우리 영토에 착륙시킬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계약을 맺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스페이스X가 이제 로켓을 발사하면서 그러니까 로켓을 여기서 추진력을 가지고 띄어 올리는 것과 함께 이제 떨어지죠. 부스터라는 네. 이렇게 추진 장치 이거 부스터를 달아서 쏘아 올린 다음에 부스터를 이제 버리잖아요. 회수해서 예, 예, 근데 스페이스X는 원래는 버려야 되는데 네. 회수해서 재사용하는 게 아. 스페이스X의 성장 비결이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로켓 쏘아 올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다 부스터는 바다 같은 데 그렇죠. 버려지거나 예, 예, 했는데 예. 스페이스X는 이거를 재사용해야 되니까. 재사용하니까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스페이스X는 성장을 했는데 네. 문제는 어디로 떨어지게 떨어지느냐. 해서 어디 가서 회수해 오느냐. 네네. 일단 회수하기가 편해야 되겠죠. 그리고 법적으로 외교적으로 이게 남의 나라 영토에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 문제가 없어야 하고. 네, 스페이스X가 가진 이용하는 발사 시설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네. 주로 이제 그 위성 발사나 이런 거는 미국의 플로리다주에 있는 그 미 항공우주국이나 그러니까 미군의 또 우주사령부가 있는데 네. 미군 우주사령부의 시설들을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네. 스페이스X의 그 자기네들이 직접 지은 뭐 전용 발사장도 있는데 이거는 멕시코랑 가까이에 있는 그런 텍사스주의 보카치카 발사장이라는 거기가 있는데 거기는 스페이스X가 만들고 있는 그 스타쉽 우주선 관련된 발사만 하는 거고 네. 나머지 발사는 다 플로리다에서 해요. 근데 바하마가 이 플로리다하고 가까워요. 맞아요. 예. 그래서 부스터를 회수하기 좋은 위치니까 거기랑 계약을 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바하마는 이렇게 로켓 부스터를 착륙하게 해주면 얻는 게 뭘까요? 일단 돈을 받죠. 제일 큰 게 결국 돈이죠. 돈이죠. 이제 그 회수하려면은 스페이스X의 뭐 선박이라든가 인력이 가야 되는데 시설 입항료, 사용료 이런 거를 챙기고 그리고 또 부스터 회수 한 건당 10만 달러 수수료가 있고 그다음에 뭐 바하마에 이제 대학이나 이런 데 뭐 100만 달러 네네. 기부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계약을 할 때부터 바하마 내에서 이 환경 파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나왔습니다. 근데 3월 달에 그 사고로 로켓이 폭발하면서 이제 막 불덩이들이 하늘 날아가는 모습. 여기가 휴양지로 유명한 나라인데 관광 산업이 중요한데 이제 관광객들이 와 불덩이 날아간다 막 이렇게 소셜 미디어에 올리고 또 그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구나 이렇게 사고까지 나면서 굉장히 커졌고 그러면서 아주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네네. 로이터 통신이 이 스페이스X하고 바하마 정부의 계약이 투명하지 않다. 예를 들면 스페이스X가 하고 있는 그 스타링크라는 네. 그 인공위성 사업이 있는데 네. 그 인터넷 단말기를 뭐 바하마 군에 뭐 공짜로 제공한다든가 이런 이면 협약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강요들 사이에서도 이 협상이 너무 불투명하다 이런 반발이 나와 졸속이다 반발이 나왔는데 서둘러서 협정이 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단체들도 지금 투명성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스페이스X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죠.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잖아요. 네, 참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네. 일론 머스크가 2002년에 설립한 회사인데 뭐 그동안의 성과가 많았습니다. 네. 2008년에 민간 우주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그 펠컨 1이라는 로켓, 액체 연료를 쓰는 로켓, 지구 상공 궤도에 진입을 시켰고 또 2012년에는 이제 창립 10년 만에 드래곤이라는 자기네 우주선을 네. 국제 우주 정거장 뭐 ISS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우주 상공을 도는 거기에 민간 기업 우주선 최초로 이제 도킹을 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2020년에 크루 드래곤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탄 그러니까 유인 우주선 우주 비행 성공시켰고 그다음에 그 스타쉽이라는 우주선 계획이 굉장히 큰데 네. 이거는 대형 유인 우주선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달, 그다음엔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머스크는 계속해서 지구만으로는 안 된다. 네. 화성에 사람 보내야 한다. 이 계획을 추진하고 그러네요. 있고 네. 이게 이제 우주 비행 계획인 거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제일 눈길을 끌었던 거는 스타링크라는 사업입니다. 네. 이제 저궤도 위성을 뭐 대량으로 막 수천 개, 나중에는 수만 개 이렇게 쏘아 올려서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하겠다. 굉장히 어떤 보편적인 인터넷 접근권을 그러네요. 내세우는 그런 사업이면서 또한 이 머스크의 꿈인 유인 화성 탐사를 실현하기 위한 일종의 스페이스X의 돈줄이에요. 네. 우주선 발사, 시험 발사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 막대한 돈이 그렇죠.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세계로 그래서 스타링크 서비스를 확장을 하려면은 경쟁자들이 많죠. 네, 중국 네. 같은 국가 차원에서 접근하는 나라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그 제프 베이조스의 이제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또 우주 산업 열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한데, 그러니까 스타링크를 어떻게 해서든 일단 처음에 손실이 있더라도 확장하는 게 네, 관건인 네, 네.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하마와의 이면 계약설이 그 과정에서 이제 흘러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스페이스X의 이런 환경 파괴 논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해요? 그 텍사스에 있는 보카치카라는 네. 발사장 이 주변에 결국은 생태계 오염, 그다음에 소음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미국 안에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우리 뭐 비행기 날아가면 비행장 주변의 소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불꽃이 튀면서 이렇게 불붙은 이제 로켓 잔해들이 떨어지면서 뭐 불이 붙기도 하고. 그래서 2023년, 2024년 계속해서 이 미국의 환경 단체들이 네. 그러니까 이 발사 허가를 내주는 미국의 연방 항공청 FAA라는 기구가 있는데 이 연방 기관이 항공 우주 관련된 것들 어떤 인허가를 내주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나사 같은 데는 이제 우주 개발, 이제 연구 개발하는 거고. 네, 네. 그래서 연방 항공청 상대로 소송도 냈고 또 올해 1월 달에는 이 플로리다주에서 멀지 않은 이 플로리다주 남동쪽에 턱센 케이코스라는 섬이 있어요. 근데 나라라고 부르긴 좀 그렇지만 영국의 자치령이라서 거의 독립국가처럼 활동하는 아주 작은 그런 자치 지역이 있는데 이 근처의 상공에서 또 우주선 시험하다가 폭발을 해버렸어요. 이때 이제 관광객들하고 주민들이 이제 네. 공포 속에서 막 이렇게 불꽃이 완전히 해성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진 그렇게 터지는 영상하고 사진 같은 거 소셜 미디어에 많이 올렸는데 뭐 귀를 찢는 굉음, 그래서 주민들 다 숨고 여기는 문제가 좀 컸어요. 그러니까 잔해들이 이 턱센 케이코스라는 여기 주섬에 해안가로 다 밀려오고 도로에 다 우르르 떨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집들 일부 손상이 있었지 뭐 사람이 다치진 않았는데 네네. 주민들 다 집에 숨어 있고 막 네. 이런 상황까지 갔었죠. 공포였겠네요. 예. 예. 항상 그 기술 개발 이런 거 얘기 나오다 보면은 뭐 환경 파괴 뭐 예. 이런 문제 같이 나오잖아요. 예.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건가요? 네. 그런 면도 있죠, 사실. 네네. 결국 누군가는 시험을 해야 되고 위협을 감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네. 이렇게 민간이라든가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가 스페이스X 같은 경우 굉장히 자주 문제가 되는 거. 이거는 뭔가 이 회사의 문제가 발전 있다. 전략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스페이스X가 그동안에 아까 제가 성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네. 있었던 거는 되게 위험이 많은 전략을 택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빨리 네. 여러 번 그러니까 빨리 반복하는 전략인데 뭐냐면 어떤 모델 우주선 같은 걸 개발할 때 로켓이나 이 프로토타입 모델 원형을 먼저 만들어요. 네. 그다음에 그것을 계속해서 수정하고 그래서 완성형 상용할 수 있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단 만든 다음에 일단 빨리 빨리 쏴보고 맞습니다. 일단 쏴보고 빨리 쏴보고 문제 잘못된 있으면 거 고치고 다시, 쏴보고 고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성과는 빨리빨리 나오죠. 근데 그만큼 사고가 많고 피해도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1월 달에 그 턱센 케이코스 주변에서 나온 사고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그렇죠. 그런 섬 네. 주변에서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파장이 컸고요. 그러면서 이 스페이스X의 접근 방식 자체가 좀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이 나왔고 그리고 또 미국 땅인 그 하와이 네. 하와이는 굉장히 멀리 있죠. 미국 네네. 본토랑. 근데 거기서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근데 하와이 북서쪽에 그러니까 예. 모쿠마나마나라는 섬이 있는데 여기는 사람이 살진 않는데 하와이 사람들이 대대로 성스러운 땅으로 여겨져 온 그런 종교
종교적인 성지인데 예, 예. 거기 주변 해역에서 네. 스페이스X가 이 발사 실험, 근데 발사 실험을 한다 그러면 발사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폭발이 일어나고 또 잔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런 네. 구조인데 이거를 미국 연방항공청이 이제 허가를 해줬던 거예요. 아. 그래서 2023년에 연 5회까지는 발사할 수 있다. 네네. 이렇게 허가를 해줬고, 근데 이제 그 스페이스X가 작년에 이거를 네네. 연간 25번을 아, 5배를 늘리겠다고 예, 한 예. 번에. 그러니까 매달 2번씩은 하겠다. 이렇게 이제 다시 신청을 했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연방항공청이 허가를 해줬나요? 결론만 네, 말씀드리면 해줬는데 어. 이 연방항공청이 원래 네. 일론 머스크하고는 예전에 늘 사이가 나빴습니다. 네. 당연히 규제 기관과 그렇죠. 규제를 피하려는 네네네. 기업이니까 뭐 사이가 나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연방항공청이 이제 스페이스X가 안전 수칙 어겼다면서 네네. 벌금을 매겼어요. 네. 그랬더니 또 머스크 그 옛날에 트위터 X 네, 거기서 또 많이 말하잖아요. 네, 네. 머스크가 뭐라고 올렸냐면 연방항공청이 근본적으로 안 바뀌면은 인류는 영원히 지구에 갇혀 있을 거다. 그다음에 또 며칠 뒤에는 여기에 그 마이클 휘테커 항공청장 사임하라 공개적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공격적이네요. 예. 근데 그 작년 9월이었고 10월에 미국 대선이 본격화되는데 이때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네. 현 대통령 지지를 했었죠. 그러면서 그때 지지 연설하는 과정에서 스페이스X와의 환경 파괴에 관한 질문이 나오니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스타쉽 때문에 뭐 고래가 맞는다면 그건 솔직히 그 고래가 운이 없는 거다. 예, 이거는 진짜 대체 이게 말인지 무엇인지 참 그런 발언인데 무섭네요. 네. 근데 이 휘테커라는 항공청장이 결국은 트럼프 취임 직전에 네. 아주 직전에 항공청장에서 물러났습니다. 오. 이제 자기의 운명을 안 거죠. 네.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백악관 들어가자마자 첫날 네. 정부 효율성부 그 말 많은 거 그거 만들겠다라면서 네, 네, 네. 딱 머스크를 이제 수장으로 그렇죠. 앉혔죠. 근데 뭐 지금은 또 사이가 나빠졌잖아요. 예. 근데 그 수장을 맡은 직후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섰다고요. 예, 그때 예. 머스크가 이 정보 효율성이라 그러면서 네, 결국은 네. 연방정부 인력 다 자르는 거였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때 연방항공청에서도 직원 뭐 수백 명 몰아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해양대기청을 비롯해서 이 환경관리기관들 결국은 스페이스X의 어떤 발사 실험 같은 걸로 미국 안팎에서 이렇게 환경 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 거 해양 오염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규제해야 되는 기관들 인력이나 예산을 전부 다 축소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하와이 관련돼서는 그 하와이 해역의 환경 파괴, 이 스페이스X 실험으로 인한 환경 파괴 증거가 많았는데도 그 항공청장은 바뀌었고 머스크는 실권을 쥐고 있고 그러면서 네. 연방항공청이 로켓 발사 횟수를 지난 5월 달에 25회로 늘려준 거예요.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하고 머스크 지금 뭐 서로 등졌다 싸우고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렇다고는 해도 결국 머스크의 회사는 트럼프 정부의 그런 조치들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환경을 망칠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는 또 멕시코와도 갈등이 있었다면서요. 그거는 굉장히 파장이 지금 네. 큽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소송으로까지 번질 조짐이 있는데 네. 그 텍사스의 보카치카 발사장에서 6월 18일에 또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로켓 잔해들이 meg시코의 그 타마울리파스라는 지역의 바닷가로 우르르 밀려 들어왔는데 네. 이게 그 텍사스 발사장이 멕시코랑 가깝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멕시코는 바하마처럼 무슨 계약한 나라도 아니고 그러네요. 명백한 피해자죠. 일방적인. 그래서 여기서는 그 전부터 사실 6월 그 사고 전부터 환경단체들이 이 텍사스 쪽에서 떠밀려오는 이 로켓 쓰레기 치우기 바빴거든요. 작년 11월에 이렇게 또 멕시코만 일대에서 뭐 하나 이제 파괴되고 폭발하고 그러면은 뭐 그러고 또 올해 5월 달에도 폭발하고 이렇게 되면은 한 500m 해안 청소하면서 1.3톤어치의 잔해를 치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피해가 굉장히 크죠. 아주 생태계 파괴도 심각하겠는데요. 그게 문제인데 네. 여기가 그 멸종위기종인 바닷거북의 서식지고 이게 스페이스X 쪽에서는 멕시코 당국이 항의를 하면은 근데 그 독성 물질은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네. 인체에 해로운 네, 독성 네, 물질은 네. 없다라고 하는데
플라스틱, 고 뭐 이런 작은 알갱이들 이런 거 나오면 바닷거북들한테는 재앙이 될 수 있죠. 이게 로켓 발사 때 미세하게 진동이 일어나면은 네. 모래밭에 거북이들이 알을 낳는데 모래가 이렇게 우리 흔들면서 뭐 병에 불말 넣을 때 우리가 이렇게 탁탁 흔드는 것처럼 모래가 이렇게 압축이 된대요. 사이에 공기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거북이 알이 부화를 못하고 또 실제로 뭐 불붙은 폭발 물질이 떨어져서 멕시코 해안에 뭐 바닷가 숲이 망가지고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정말 뭐 법 위에 존재하는 기업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나요? 이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네. 6월 25일에 국제법을 검토해서 책임을 묻는 절차에 들어간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쉽지는 않아요. 이게 굉장히 첨단 분야고 예, 예. 국제법으로 이렇게 딱딱 뭔가 정해져 있는 게 이렇게 이렇게 그런 게 지금 완성되어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967년에 만들어진 외기권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네. 보통 이거를 우주법, 국제 우주 협약이라고들 하는데 뭐 110여 개국이 비준을 한 이게 제일 그나마 완성된 형태인데 네. 근데 이거는 그때 예를 들면 스타워즈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미소 냉전 시절에 그러니까 우주를 이렇게 군사적인 공간으로 쓰는 거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네. 협약이에요.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건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하고 그리고 1972년에 발효된 이제 우주 물체 책임 협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쏘아올린 나라는 피해가 생기면 책임져라라는 건데 이거는 국가 대 국가 간에만 소송을 낼 수 있는 그나마도 전례가 굉장히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해를 본 개인들이 스페이스X라는 기업을 상대로 이렇게 소송을 낼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도 환경 피해와 관련된 조항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주선 이제 산업 같은 게 이제 발전하고 있으니까 관련 법들이 좀 더 개발이 되고 발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상한 GPS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